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일요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첨단 산업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대신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도 괴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상의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와 공천 개입 의혹 녹취 파문에 이어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추가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정보를 8차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다오키움그룹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전 매각한 주식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한 러시아가 사건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나서자 미 백악관이 러시아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안보와 첨단 산업, 문화협력 등이 의제로 오릅니다. 양국 정부가 한일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4번째 정상회담에는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려가 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금지 상태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오염수 관련 조사를 양국이 함께하는 방안은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강제동원 해법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전경련 개이단렌이 각각 1억 엔씩 출연한 미래발전기금 외에 양국 정부가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 설립을 추가로 약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국가 정상협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중요 관심사인 만큼 그에 따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마무리한 뒤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할 만찬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스키야키, 2차로 오므라이스가 만찬 메뉴였던 지난 3월. 이번에는 한식을 대접할 예정인데 한우 불고기나 숯불갈비가 주 메뉴일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화합주를 들었던 지난 방일 때처럼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의 기호를 고려해 술도 준비합니다. 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지난 2006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지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24시간 안팎.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일 때 그랬듯 1박 2일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서울 등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봄호우와 함께 해안가에는 초속 20m, 산간에는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백길과 하늘길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광지인 제주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오후 들어 무더기 결항했고 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제주공항 도착 대기실. 오후 들어 강풍과 돌풍으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썰렁합니다. 제주공항 측은 강풍과 급변풍 등 궂은 날씨 때문에 오후 3시 이후 항공기 25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전날 4만 5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었는데 결항으로 2만여 명만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항 소식에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납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날 사람들 많은데 이것도 뭐 취소해야죠. 내일도 못 가고 모레 이제 귀가해야죠. 제주 공항에는 낮 1시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2m가 기록되는 등 태풍급 바람이 불어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전역에도 강풍주의보와 호우특보가 발효돼 5월 초 같지 않은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 23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서귀포 265mm, 대정읍 17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1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토요일까지 비바람이 이어지겠다며 피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며칠 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이 한라산 등반을 하다 비를 맞고 단체로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학교 측이 비 예보가 있었는데도 우비를 숙소에 놓고 갔고 보온을 위한 복장 통제 역시 허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안전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수학여행 도중 한라산을 오르다 비를 맞고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 고등학생들 모습입니다. 반바지를 입고 산을 오른 건지 담요 아래로 맨 다리가 보입니다. 당시 한라산 진달래밭 기온은 영상 9.1도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날씨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쏟아지는 비를 맞아 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학교에서는 만일에 대비해 비옷을 챙겨갔지만 아침에 날씨가 화창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숙소에 두고 간 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상청은 오후 3시쯤부터 한라산에 비가 올 거로 예측했습니다. 학교에서 안내한 일정표를 보면 한라산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시각은 오후 6시. 학생들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비옷을 챙겨가지 않은 겁니다. 학교 관계자는 하산할 때쯤 비가 올 거로 예상했다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는 모순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학부모들은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한라산 등반 경험이 없었을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너무 안일한 대비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애들은 더울까봐 미리 그런 생각을 해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 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산은 밑에 기온하고 틀리다는 알 건데. 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주도 한라산 등반과 관련해 학교의 준비 및 대응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던 학생 14명과 선생님 1명은 모두 건강을 회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설마 하는 사고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부지 일부가 120년 만에 어린이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용산부지가 일반인들에게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개방 첫날에 권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붉은 벽돌집들. 그 사이사이를 어린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다닙니다. 내부는 도서관과 카페가 들어섰는데 원래 미군 장교들의 숙소였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여기서 미군들이 도와준다고 왔었다고 설명했어요. 신기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정작 한국인은 출입할 수 없었던 용산부지는 금단의 땅으로 불렸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일본군과 미군이 주둔하며 한국인의 접근은 원천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과 101번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일부 부지가 어린이 정원 형태로 바뀌어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 부지는 모두 90만 제곱미터, 이 중 3분의 1이 어린이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조성한 공원은 전반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미군이 야구장으로 쓰던 넓은 공터는 어린이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만간 체육대회도 열리고 휴일이면 공을 던지고 차는 어린이들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 자녀 손을 잡고 함께 온 부모들도 낯설면서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신랑이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요. 꽃꽂이 행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참여하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경치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원이랑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용산 어린이 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월요일 하루는 쉬어갑니다. 당분간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용산 부지도 오염물질 정화 작업을 조속히 마친 뒤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렇게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120년 만에 시민들의 품에 돌아왔지만 오염된 토양 문제는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정화가 우선이라며 졸속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용산 주한미군기지가 120년 만에 어린이 정원으로 탈바꿈한 첫날, 환경단체들은 오염 상태의 임시 개방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암물질, 독성물질, 공원 개방 반대한다! 이들은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정도를 의미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오염된 땅을 흙과 잔디로 덮는 건 졸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화는커녕 겉만 번지르르하게 흙을 덮고 잔디와 꽃으로 식재를 한들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민들은 안전과 건강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곳을 우리 부모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했듯이 우리 아이도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공개된 어린이 정원 가운데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조성된 스포츠필드 부지에서 TPH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36배, 홍보관이 있는 장군 숙소단지와 잔디마당으로 꾸며진 야구장 부지에서는 각각 기준치의 29배, 9배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이 수치는 특정 지점의 최고 농도에 불과하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방한 부지 전체에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쌓아 시민들이 오염된 토양에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고 세 차례에 걸쳐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흙이 빗물에 씻겨나가 오염된 토양이 드러날 수 있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말로 안전하다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조사를 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조사했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겠죠. 부지 반환 절차가 완료되고 토양 정화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용산공원이 조성되기까진 아직 수년이 남은 상황. 국토교통부는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은 잇따른 설화와 공천 개입 의혹, 녹취 파문에 이어서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추가 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4.3 관련 발언을 비롯한 설화 말고도 대통령실이 공천을 언급했다는 녹취 관련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지방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공천 대가로 후원받았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태 최고위원은 더 궁지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징계 절차와 별도로 당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 발언들과 녹취 논란이 당에 주는 부담이 작지 않다고 보고 윤리위가 신속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뭐 지금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태 최고위원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비 후보들의 후원금을 돌려주기도 했다며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 파문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유출의 피해자라며 당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은 물론 녹취와 후원자 명단 유출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것과 별개로 윤리위가 징계 논의의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공천 녹취 논란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태용호 최고위원의 강한 반박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지도부 회의까지 전격 취소되면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돌연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 등 지도부의 외부 일정 때문이란 게 공식 설명입니다. 용산에 대통령 근무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앞에 오늘 예전에 이제 외국 군대가 주도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거기다 은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장식을 아침에 했는데. 하지만 당내에선 연휴 직후 열리는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기현 대표의 회의 취소 결정 이면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태영호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 공개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자 중징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음해성 정치 공세라는 태 최고위원의 해명도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이 이어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건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윤계를 중심으로 한 당 일각의 비판은 물론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이 태영호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사실 진상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여권 지도부가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적지 않습니다. 오는 8일 당 윤리위에서 이 두 사람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며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회동 제안을 했었죠. 이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박광원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괴념치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YTN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소야대 전국 1년을 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의도 권력 지형은 그대로였던 지난 1년은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쟁점 법안마다 거론되는 대통령 거부권은 극한 대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엿새 만에 시정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 계열 넥타이를 메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0.73%포인트, 역대 최소 득표율차 앙금은 남았지만 초당적 협력과 함께 민생을 위한 건전한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압도적인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야는 건건히 충돌했습니다.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독점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입법 독재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한치의 양보가 없던 여야는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하자 본회의로 직회부의 강행 처리에 나섰고 최소한의 정부 예산으로 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제2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내겠다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의지가. 윤 대통령은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의 2호 거부권이 유력합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쌍특검 법안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신속 처리 절차,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쟁점마다 충돌해온 여야는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안보의 기틀이었던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다시 되살려 나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면서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여야 정치권은 잊을만 하면 민생을 위한 대화와 협치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여야 대치는 어느 때보다 가팔랐고 양보와 타협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기로 지침을 만들었는데 한계점도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국회 앞은 사방이 현수막입니다. 지난해 국회가 정당명의 현수막을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후죽순 게시된 현수막으로 행인이 다치는 사고들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규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8일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2m 높이 위로 달아야 합니다. 가로등 하나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안전 표지를 가려서도 안 됩니다. 시정 요구 시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정당에 철거를 요청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자체가 이제 철거의 책임은 있지만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욕설이나 인신공격적인 문구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그 형식 요건이 아니고 그런 현수막의 게시 빈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수막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단체장 소속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소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헌장 선포식에 참석해 나라의 장래가 어린이에게 달려있다며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도 고치고 예산과 정책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기성세대 책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에서 눈길을 끄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반발도 만만치 않아 원만히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동에게 식당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은 430여 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입니다. 제주에도 70곳 이상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는 전국에서 노키즈 가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노키즈존은 마음 편히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호응이 높지만 막상 차별받는 아동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은 발언권이 없는데 그걸 좀 차별하는 것 같고 노 앞에 뭐 장애인이나 인종이나 그런 거 붙으면은 논란이 되는데 왜 노키즈존은 안 되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아동 출입 제한 업소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자치단체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례적으로 아동 출입 제한 업소의 실태와 아동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핫한 곳에만 운영이 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마을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동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받게 되고 또 아동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차별이 되고 하지만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위법이 없어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노키즈의 반대인 키즈 오케이존 개념을 도입해 아이들을 위한 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궂은 날씨로 야외 나들이가 어렵다면 실내 박물관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옛 그림이나 도자기 속에 담긴 어린이의 모습을 찾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롱박 모양 고려 청자를 장식한 동자들. 포도나무 줄기를 타며 놀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알이 맺힌 포도와 동자 무늬에는 자손이 많이 태어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겼습니다. 손바닥만한 합과 작은 찻잔에 그려진 앙증맞은 아이들. 손에 꼭 쥔 연꽃 넝쿨과 모란에는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수놓은 백동자도 병풍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유행한 형식이지만 쌍상투를 틀고 씨름을 하는 아이들은 조선의 아이들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 백동자도는 주로 양반집 신혼방을 장식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들은 어린이의 삶을 눈여겨봤습니다. 중인 출신 화가 김홍도가 대표적입니다. 양반 아이들은 과거에 합격해 가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공부에 집중하는 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어머니는 물레를 돌립니다. 평민 아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장사가 잘 됐는지 긴박한 씨름 상황과 관계없이 흐뭇한 표정으로 엽전이 놓인 옆판을 든 아이는 조선 회화의 백미 중 하나입니다. 모두 가문이나 가족의 구성원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이의 개념과 그 삶의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점입니다. 보물을 찾듯 어린이의 모습을 살피다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재미있게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에는 기념일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급격히 오른 물가 탓에 걱정도 커졌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 공주 인형부터 조립형 로봇까지 다양한 장난감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탓에 선뜻 지갑을 열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6살 아이가 있는데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마트랑 인터넷이랑 보면서 지금 가격 비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 장난감 가격은 지난해 기준 10년 전인 2012년보다 12.5% 오른 데다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어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장난감들은 기본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 장난감에도 1년에 한 번뿐인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고민이 큽니다. 아이들의 최고 간식 중 하나인 초콜릿 가격도 지난해 동월 대비 15.6% 올랐고 케이크는 11%, 사탕은 8.9% 올랐습니다. 기념일이 많은 5월,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장난감을 들었다 내려놓는 부모님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눈이 예쁘네. 작년에 쌍수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안 해요. 넘어지면 팔 걸고 잡아뜨려.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는 거 보여줍시다. 보여주자 젠장. 하나, 둘, 셋. 작은 축구공 하나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홈리스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열리는 국제축구대회 홈리스 월드컵. 어색한 유니폼과 축구화를 신고 시작한 축구훈련. 2010년 한국은 홈리스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더 많은 참가자가 뛸 수 있도록 출전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진다. 운 좋게 제가 첫 골을 넣었어요. 아직까지 생생히 아직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감격이 아주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보태도 좋다고 해보태도 열심히 하는 의지 그걸 막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포옹해주고 항상 이제 기죽고 살았는데요. 이제 축구의 삶을 통해 저는 크게 외치고 적극적으로 이게 삶에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노동절 검찰의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에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빈소가 속초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장례를 미루고 대통령 사과 등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노정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인의 운글을 실은 연구차가 장례식장에 들어섭니다. 미리 대기했던 조합원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유해를 맞이합니다. 속초의 한 성당에서 추도 미사를 마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의 빈소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족과 건설노조는 일단 대통령 사과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설사와 단협을 통해서 맺은 협약까지도 갈치로 몰고 가는 이런 정권에서 저희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빈소가 꾸려지던 시간, 건설노조 조합원 5천여 명은 상경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뒤 대정부 투쟁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정권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언을 받아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반드시 이 열사의 투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사회 종교단체 121곳도 인근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금 당장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중단하라. 이에 맞서 보수단체도 민주노총 해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면서 삼각지 일대는 오후 내내 큰 교통혼잡을 빚었습니다. 고 양희동 씨의 장례 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노정 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과 다투다 몸에 불을 붙인 뒤 자신은 투신해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에게 접근 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었고 피해 여성이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도 가지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가정집 문에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합니다. 계단엔 새까만 그을음 자국과 소화기 분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3년 전 이혼한 40대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계속 거진 대부분의 얘기는 하지마. 남자분한테 하지마. 남자분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렸고. 사건이 발생한 건 오전 11시 반쯤. 여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옥상에 올라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남성을 고소하면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연결해 상황을 물었지만 별다른 응답 없이 다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앞서 남성에게는 접근 금지 조처까지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밖에 나간 사이 여성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들고 건물 계단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올리고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25%와 4.0%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In light of the ongoing high inflation pressures,
The Governing Council today decided to raise the three key ECB interest rates by 25 basis points. 이로써 미국에 이어 유로존까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3.5%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최근 수개월간 낮아졌지만 근원적인 물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앞으로 정책 금리가 중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습니다. ECB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다시 0.5%포인트 인상을 세 차례 연속 이어갔습니다. 이번 0.25%포인트 인상은 금리 인상 강도로 보면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ECB의 금리 인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ie Wende der Zinswende wird die EZB im Sommer beschließen. Ich erwarte auf den nächsten 2 Sitzungen noch 2 Zinserhöhungen, à 25 Basispunkten und dann ist sie durch. Mehr verträgt unsere Wirtschaft nicht. Wir haben zu große Strukturdefizite. 전날 미국 연준에 이어 ECB가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면서 유럽 주요 주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인천 송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둔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 정책의 결과로 지난달에는 3.7%까지 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고 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 요인도 곳곳에 남아있다며 당분간은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정책 기조를 모으고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마다 가중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 변동성이 작은 대출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대출 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오는데 은행은 앉아서 돈 벌었다. 은행들의 돈잔치 논란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난 2월 관련 TF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 형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특히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돈을 빌린 서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신규 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품 대부분이 단기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인상폭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리 급등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데다 잔액 기준의 경우 금리 변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에 맞춰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은행별 자체 금리 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과 변동의 일관성,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함께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상생 금융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더 인상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한미 간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정황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심상치 않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열흘 만에 1,3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4원 내린 1,322.8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더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국내 증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지만 하락폭을 줄이며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는 0.22% 오른 845.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수준인데다 긴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로 해석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쓰겠다라는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이런 가이던스가 빠지게 되면서 추가 인상이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따라서 환율이 좀 안정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금리 차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일단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며 큰 우려는 덜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를 놓고 연준과 시장의 전망에 괴리가 있다며 금융 안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최근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키움증권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락 사태 발생 이틀 전 매각한 다우데이터 주식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국민께 상실감을 들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 워싱턴 선언에 전 사회적인 비판을 독려하는 등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됐던 정찰위성 발사 등 무력 도발은 잠잠한 상태인데 예년보다 심각한 봄 가뭄에 일단은 경제 챙기기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연일 날선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당국을 넘어 각종 사회단체를 비판 대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사분계선이 인접한 개성시에서 노동계급과 조선직원 총동맹원이 참가하는 성토 모임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설자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향해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위험천만한 핵전쟁 흉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하고 인공기를 내건 사진 등도 보도하며 내부적으로 대남 적개심을 부추겼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주 전 직접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무력 도발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고요. 한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다. 그러면 기존의 미사일 도발 혹은 주체가 불분명한 무인기나 혹은 목함지뢰 같은 도발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전방지대에서 MDL이나 NLL에서의 북한의 무력 시위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찰위성 예고 이후 김 위원장의 자맹이 이어지는 대신 김덕훈 내각 총리의 민생경제 행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경제과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올해 농사를 잘 짓는 데 총력을 집중하며 하지만 봄 가뭄으로 올해도 북한 주민의 식량 사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미 해양대기청 위성자료상 북한 지역 대부분 지역에 가뭄 심각을 나타내는 검붉은 색이 나타났다며 예년보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를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연설에서 미국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난한 데 대해 미국과 관계에 대한 중국 내 확산하는 비관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무인기 공격받은 것을 두고 러시아가 미국을 진짜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유럽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물을 재판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무인기가 크렘린궁 위에서 폭발한 경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인지 러시아의 자작극인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러시아가 자작극을 벌였던 과거 사례를 들어 추측하고 싶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is conflict, the United States is certainly not encouraging, enabling Ukraine to strike beyond its borders. We've been very clear from here about that. 북유럽 5개국 정상회담에서 지지를 호소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심판할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Ми будемо працювати без будь-яких гібридних форматів. Будемо працювати над конкретним трибуналом, щоб від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свої злочини, вбивства, катування, як ми розуміємо, хто віддавав накази, щоб ці люди не були недоторканими.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는 크렘린궁 공격에 대한 보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기다리던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놀러 나가실 텐데요.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죠. 안전을 위해서 기상정보 확인해 주시고 오늘 교통량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 시간대를 피해서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고속도로 곳곳으로 외곽 방향 정체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외곽 쪽이 총 10km 구간으로 가장 불편하고요. 35번 중부선 외곽 방향도 동서울 요금소 부근 그리고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남부권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이미 내리고 있죠. 특히 10번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덕천 부근에는 사고도 있어 전방 잘 살피셔야겠고요. 노면이 조금이라도 젖었을 때에는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속도 충분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에서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는 논산 방향으로 남천안과 차량터널 사이 부분적인 정체고요. 15번 서해안선 외곽 쪽은 순산에서 용담터널, 또 비봉과 팔탄 분기점 중심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50번 영동선입니다. 지금 서창과 용인 일대 정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 8km 구간 막히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타고 양양 쪽으로 가시더라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까지 막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도 부근에는 화물차도 갓길 쪽에 서 있습니다. 전방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 감속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어린이날 아침 날씨가 아쉽습니다.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과 부산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또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서귀포에는 어제 하루 내린 비의 양이 5월 역대 최고 강우량을 넘었는데요.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50,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